내가 당신을 다시 걷게 해주겠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사가 휠체어에 앉은 오만한 재벌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정비소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최고급 벤틀리 컨티넨탈의 엔진이 3번 크게 기침을 하더니 서울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수입차 전문 정비소 주차장 한가운데서 완전히 멈춰섰다. 차 안에서 서지한 대표는 분노에 차 운전대를 내리쳤고 그녀의 수행비서인 최윤지는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러 뛰어나갔다. 두 사람 모두 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신호탄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작업 구덩이 아래서 변속기를 수리하다가 그 소음을 들었다.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12시간째 일하던 참이었다. 34세 나이였지만 오늘 아침엔 마치 50살이 된 것처럼 어깨가 무거웠다. 간밤에 8살 난 딸 하은이가 고열에 시달려 밤새 간호하느라 겨우 2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한 탓이었다. 구덩이에서 올라와 입구에 멈춰선 벤틀리를 본 순간 진우는 오늘 하루가 지독하게 꼬일 것임을 직감했다. 큰일 났어. 정비소의 박 소장이 VIP 고객 전용의 그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다들 이쪽으로 와. 진우는 수명이 다한 낡은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6명의 정비사들도 일손을 멈추고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모두가 저 차를 알았다. 아니, 저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서지한, 대한민국 자동차 유통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여성. 전국에 47개의 프리미엄 딜러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업계에 파다한 소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위 맞추기 까다로운 인간이었다. 벤틀리의 뒷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먼저 내려 익숙하고도 효율적인 동작으로 휴대용 경사로를 펼쳤다. 수천 번은 반복해본 솜씨였다. 이윽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지아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다. 세상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 특유의 오만한 눈빛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블레이저, 화려하지 않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 그리고 진정한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한 권태로움이 묻어나는 표정. 여기 책임자가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박 소장이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질 듯 허둥지둥 달려갔다. 서 대표님, 이곳에 와주시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곳을 총괄하는 박 소장입니다. 무엇을 도와? 인사치레는 관심 없습니다. 지안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잘랐다. 내 차가 멈췄어요. 당장 고치세요. 물론입니다. 즉시 가장 뛰어난 마스터 테크니션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2호점에 나가 있는데 제가 당장 다른 지점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릴 시간 따윈 없습니다. 지안은 휠체어를 돌려 마치 전장을 시찰하는 장군처럼 정비소를 훑어보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정비사가 누구죠? 침묵. 정비사들은 일제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아무도 이 여자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진우만이 예외였다. 그는 구덩이 옆에 선 채, 호기심과 묘한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소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진우를 향했다. 강진우 기사가 저희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경력 15년 차입니다. 지안이 휠체어를 돌려 진우를 향했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가진 자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멸이 살짝 섞인 평가의 눈빛이었다. 당신이?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이 여기서 최고라고? 진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팽팽한 긴장감을 무시한 채 천천히 벤틀리 쪽으로 다가갔다. 정확한 동작으로 보닛을 열고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외과 의사 같은 집중력으로 엔진을 살폈다. 전자제어, 인젝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초 후 진우가 말했다. 센서가 나갔네요. 2시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2시간? 지안이 건조한 헛웃음을 터뜨렸다. 공식 센터에서는 부품을 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던데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갈아치우려면
그들 말이 맞겠죠. 하지만 전 순정 센서만 따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할 겁니다. 지아는 새삼 흥미롭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감탄이 아니라 순수한 불신이었다. 5억짜리 내 차를 동네 정비소 직원의 손에 맡기라고? 진우는 마침내 지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굽신거림도 위축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확신뿐이었다. 대표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차는 그저 금속과 전선, 기술의 결합체일 뿐입니다. 전 이런 차를 수백 대도 넘게 고쳤습니다. 제 실력을 못 믿으시겠다면 다른 곳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정비소 전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감히 서지한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최 비서가 기겁하며 한 발짝 나섰고 박 소장은 금방이라도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흥미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배짱 한번 두둑하군.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아주 용감하거나 아니면 아주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전 그저 정비사일 뿐입니다, 대표님. 차를 고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영겁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안이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쳐. 그리고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작업에 돌입했다. 정비소는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지만 모두의 신경은 한 곳에 쏠려 있었다. 지안은 놀랍게도 차가 수리될 때까지 직접 기다리기로 했다. 최 비서의 말에 따르면 이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첫 1시간 동안 지안은 휠체어에 앉아 전화를 받고 지시를 내리며 스마트폰 하나로 자신의 제국을 통치했다. 최 비서는 옆에서 끊임없이 메모를 적었다. 하지만 지안의 시선은 틈틈이 진우를 향했다. 엔진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거의 예술에 가까울 만큼 정교했다. 그때였다. 진우가 공구를 짚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 작업복 상의가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가며 그의 등 한쪽에 깊게 자리 잡은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다. 지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흉터에는 무언가 기시감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게 낯익었다. 그 흉터. 통화 중이던 지안이 불쑥 말을 끊으며 물었다. 어쩌다 생긴 거죠? 진우의 몸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옷을 끌어내렸다. 오래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였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전류 같았다. 최 비서는 흔한 정비사의 과거에 갑자기 집착하는 상사의 태도가 당황스러워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지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최 비서처럼 15년을 곁에서 모신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변화였다. 수리가 끝나기 20분 전 지안의 휴대폰이 평소와 다른 진동음으로 울렸다. 오전 내내 그녀가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전화였다. 백 박사님, 그녀가 굳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통화는 고작 3분 만에 끝났지만 통화가 끝났을 때 지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항상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이제는 스스로도 감출 수 없는 절망의 균열이 가득했다.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지아는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휠체어 컨트롤러를 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닥치고 있대. 앞으로 6개월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신경 손상은 영구적으로 굳어질 거라고. 난 영원히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최 비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근처에서 이 말을 엿들은 정비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진우였다. 그는 쥐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은 뒤 지안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그는 지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춘 뒤 똑바로 눈을 응시했다. 서지안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안은 그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제가 당신을 다시 걷게 해주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도 깊어서
정비소 안에 모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아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을 보였다.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것은 우아하거나 절제된 웃음이 아니었다. 그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깊은 폭소였다. 수년간의 좌절과 헛된 희망 끝에 벼려진 지독한 냉소가 섞인 웃음, 조롱 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도 포기한 걸 일개 자동차 정비사가 고치겠다고? 날 고장난 엔진 취급이라도 하려는 건가? 주변의 다른 이들도 신경질적인 헛웃음을 흘렸다. 최 비서는 웃지 않았지만 끼어들지도 못했다. 진우는 요동치는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바위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음껏 비웃으십시오. 지안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전 대표님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당신의 사고에 대해서 당신의 주치의들은 절대 알아내지 못한 진실을 말입니다. 지안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3년 전 해안도로에서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고 말입니다. 의사들은 척추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했겠지만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엔 핏기가 가셨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사고의 디테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지시를 기다리는 일개 정비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고통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지안 대표님, 차가 폭발하기 직전 당신을 불길 속에서 꺼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경찰 조서에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날 구조했다고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 널 찾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몇 달을 뒤졌는데 제가 숨었으니까요. 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했군요.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차가운 충격에 굳어버린 지안을 남겨두고 다시 벤틀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수리는 15분 뒤에 끝납니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차가 고쳐지고 나면 당신과 저는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할 겁니다. 지아는 소리치고 싶었다. 당장 모든 걸 설명하라고 윽박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그날 밤의 파편들이 안개 거치듯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름 냄새, 치솟는 불길, 그리고 불꽃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던 한 남자의 얼굴,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속에서 자신을 끄집어내던 강인한 두 손, 그리고 불지옥에서 그녀를 업고 뛰며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걷게 해줄게요. 방금 전 이 정비사가 내뱉었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바로 그 말이었다. 최 비서는 상사가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사람을 부를까요? 지아는 엔진을 조립하고 있는 진우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저 남자, 지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남자가 내가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유령이야.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지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희망인지 공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만약 강진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날 밤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굶주린 유령처럼 깨어났다. 가솔린 냄새, 살을 태울 듯한 불길의 열기,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선명해진 그 남자의 목소리. 그녀는 특수 제작된 침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대한 대저택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과거의 기억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방 안의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작동하자 몇 초 뒤 최 비서가 문가에 나타났다. 대표님,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아는 잠시 후 대답했다. 언제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인간적인 취약함이 배어 있었다. 그 남자를 찾아야겠어. 윤진아. 그 남자의 입을 통해 모든 걸 들어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서지아는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을 했다. 그날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서태준 회장이 일궈낸 거대한 자동차 제국은 오늘 하루 여왕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에겐 강진우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전날 완벽하게 수리된 벤틀리가 오전 8시 다시 정비소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이제 막 출근하던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최고급 세단을 쳐다보았다. 박 소장은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뛰어나왔다. 서 대표님, 혹시 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맹세컨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차는 완벽합니다. 지안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강진우를 당장 불러와요. 박 소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강 기사는 아직 출근 전입니다. 9시 출근이라서요. 그럼 기다리죠.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기다렸다. 정확히 47분 동안 지아는 정비소 한가운데 휠체어를 세워두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출입문만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3번이나 권하는 커피도 거절했다. 마침내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지안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진우가 개인 사물함에 짐을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며칠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지안이 휠체어를 몰아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3년이야. 3년 동안 널 찾았어.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들을 고용하고 내 목숨을 구해준 남자를 찾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 그런데 내 집에서 차로 고작 20분 거리에 숨어 있었다고? 진우는 말하지 못한 수천 개의 사연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전 도망친 적 없습니다, 대표님. 그저 당신이 저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도대체 왜? 그 짧은 질문이 공중에 묵직하게 맴돌았다. 다른 정비사들은 이제 일하는 척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두 사람을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다. 진우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입을 열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할 건데? 네가 입을 열 때까지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시계를 확인했다. 박 소장은 안절부절못하며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조용한 공원이 있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휠체어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휠체어는 못 가는 곳이 없어. 지안이 특유의 오만함을 내비치며 쏘아붙였다. 문제는 네가 하려는 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겠지. 아침 시간에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몇몇 엄마들만이 자신들의 세상에 빠져 있을 뿐 늙은 참나무, 그늘 아래 마주한 이 기묘한 두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최 비서는 필요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서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말해 지안이 명령했다. 토시 하나 숨길 생각하지 마. 진우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닥을 응시했다.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3년 전 그날 밤 전 해안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아내는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인생도 엉망진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지아는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불빛을 봤습니다. 대표님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고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등줄기 안이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상반신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죠. 비탈기를 미친 듯이 미끄러지고 구르며 차에 도착했을 때 대표님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충격 때문에 문이 구부러져 열리지 않았어요. 전 맨손으로 창문을 깨부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안의 시선이 진우의 손으로 향했다. 곳곳에 남은 작은 흉터들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불길이 차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억지로 당신을 끌어내 비탈길 위로 기어 올라갔고 바로 그 순간 진우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연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 둘을 몇 미터나 날려버렸죠. 제가 당신 위로 덮어 씌워지듯 떨어지며 불길을 막았습니다. 당신 등에 있던 그 흉터, 지안이 중얼거렸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진우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었어요. 다치고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지안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왜? 진우가 마침내 지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을 차에서 꺼낼 때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뭘 봤는데? 그 차 안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서지안 대표님, 뒷좌석에요. 뭐? 제가 구조하러 내려가기도 전에 그 사람은 제 발로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난 혼자 운전했어. 경찰 조서는 누군가 돈으로 조작한 겁니다.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절벽 반대편으로 뛰어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요. 피를 흘리며 조수석에 쓰러져 있는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지아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안색이 나빠진 것을 눈치챈 최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약을 챙겨올까요? 난 괜찮아.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와 달리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 물러나 있어. 그녀는 다시 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번엔 공포가 뒤섞인 불신이었다. 내 차 안에 누군가 있었고 날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쳤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지안에게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게 찍힌 사진이었지만 불타는 차를 뒤로 한 채 비탈길을 달려 올라가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제가 찍은 겁니다. 왜 찍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본능이었을 수도 있고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거란 걸 무의식 중에 알았던 걸지도 모르죠. 지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체구가 작고 마른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지안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 누군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집을 감시하고 정비소에 찾아와 제 뒷조사를 했죠. 그래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떴던 겁니다. 절벽에서 당신을 버리고 간 그 인간은 목격자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침묵, 그 이면에 깔린 무서운 진실들이 숨통을 조여왔다. 지아는 그날 밤을 필사적으로 복귀했다. 중요한 비즈니스 디너 파티가 끝난 후였다. 평소와 달리 핸들을 잡자마자 묘하게 잠이 쏟아졌던 기억이 났다. 그 외에는 철저한 어둠뿐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녀가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했다. 의사들은 내가 혼자였다고 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졸음운전이었다고. 의사들은 경찰 조서를 앵무새처럼 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거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진우가 지안을 빤히 응시했다. 사고 후 2주 뒤 누군가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겨뒀죠. 본 것을 잊어라. 살고 싶다면. 지아는 속이 뒤틀리는 헛구역질을 느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3년이나 숨어 지내다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모든 걸 털어놓는 거지? 진우는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어제 당신이 의사에게서 그 전화를 받는 걸 봤을 때,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걸 들었을 때 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주치의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당신을 업고 나올 때 발견한 겁니다. 지아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뭘 발견했는데? 당신의 척추 손상은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마치 명치에 둔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우는 벌떡 일어나 초조하게 몇 걸음을 서성이다. 다시 지안 앞에 섰다. 제 아버지 강태수 씨는 군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재활의학 전문가입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 척추 부상을 치료하셨죠. 전 아버지를 도우며 그 패턴들을 눈에 익혔습니다. 당신을 차에서 빼냈을 때 당신 등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충돌 사고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흔이었죠. 무슨 상흔? 진우는 그 끔찍한 진실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잠시 머뭇거렸다. 주사바늘 자국이었습니다. 아주 특수한 형태의 바늘이죠. 경막에 마취나 신경 차단술을 할 때 쓰는 종류요. 지안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 당신의 척추에 직접 약물을 주입한 겁니다. 서지안 대표님, 아마 사고 직전이었겠죠. 그 약물이 당신의 하반신을 마비시켰고 그래서 당신이 통제력을 잃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최 비서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지안은 말을 할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당신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진우가 선고하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누군가 당신을 암살하려 했고 그 살인마는 지금도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통제불능의 독재자이자 그룹의 총수인 아버지 서태준 회장, 언제나 완벽한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뼛속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동생 서유진, 그리고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리던 수많은 임원진들. 이들 중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휠체어에 가둬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살인마는 아직 끝내지 못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혼란을 깨고 말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을 진찰해 보시면 압니다. 제 말이 맞다면 아버지는 어떤 종류의 약물이 주입되었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약물을 알아낸다면 해독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진우는 처음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처럼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고요. 과학과 진실입니다. 어떤 짓을 당했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밝혀낸다면 신경 손상을 역전시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안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남자,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가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3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비밀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단 하나의 동아줄을 내밀고 있었다. 진실. 왜? 지안이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를 돕는 거지? 진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3년 전 당신을 그 불지옥에서 꺼낼 때 제가 약속했거든요. 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지안은 기름때가 묻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일같이 악수를 나누는 엘리트 의사들이나 재벌 임원들의 향수 냄새 나는 매끄러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잡아본 손 중 가장 진실된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갑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공원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시자는 방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단 두 마디를 속삭인 뒤 끊었다. 그 짧은 보고는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었다. 강태수의 집은 서울 외곽의 평범하고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아침이면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지안이 살아온 철통 보안의 대저택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곳이었다. 벤틀리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약초 정원 앞에 멈춰섰다. 최 비서가 경사로를 내리는 동안 지안은 묘한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집을 살폈다. 저희 아버지는 고지식한 분입니다. 문을 열기 전 진우가 주의를 주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건 신경 안 쓰시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할 겁니다. 난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본 적 없어. 지안이 특유의 거만함으로 쏘아붙였다. 늘 다른 사람들이 내 신뢰를 얻기 위해 안달이었지. 진우는 안타깝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게
당신이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입니다. 서 대표님, 오로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사람들로만 주의를 채우셨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안이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에너자이저 같은 여자아이가 튀어나왔다. 아빠, 할아버지가 팬케이크 구워줬어. 8살 강하은은 아무렇게나 따은 머리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은이 진우의 품에 와락 안기자 진우는 딸을 번쩍 안아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안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오래전 무덤 속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해묵은 상처였다. 조건 없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지안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결핍이었다. 하은아, 손님이 오셨잖니. 진우가 딸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주의를 줬다. 인사해야지. 하은의 크고 맑은 눈망울이 지안에게 그리고 그녀의 휠체어에 머물렀다. 동정이나 불쌍하게 여기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아이 특유의 호기심뿐이었다. 아줌마 의자에는 모터가 달렸네요?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은아, 무례하게 굴면 안 되지. 진우가 말렸지만 놀랍게도 지안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몇 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아이는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동정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응, 모터가 달렸지. 엄청 빨리 달릴 수도 있어. 나중에 한번 태워줄까? 하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이 아줌마 마음에 들어요. 아이는 선언하듯 외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할아버지, 쌩쌩 달리는 의자 탄 아줌마 왔어. 진우가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죽고 난 뒤부터 필터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버릇이 생겨서요. 오히려 신선한걸요. 지안이 덤덤하게 말했다. 내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 진짜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거든요. 곧이어 강태수가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67의 나이였지만 군인 특유의 곧고 단단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망가진 몸을 고쳐낸 그의 크고 투박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을 발가벗기는 듯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깊은 눈동자. 지안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네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그 여자로군.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들어오시오.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 집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고 그중엔 지안이 짐작하기로 진우의 죽은 아내인 듯한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향과 꽃이 놓여 있었다. 강태수는 지안을 집 안쪽에 임시 진료실처럼 꾸며진 방으로 안내했다. 야전 병원에서나 볼 법한 낡은 치료 침대와 수많은 의학 서적들이 빼곡했다. 군 병원에서 30년을 굴렀소. 지안의 눈빛을 읽은 태수가 설명했다. 일반 병원의 민간 의사들은 절대 가망 없다고 포기해버린 군인들의 부러진 척추를 수없이 고쳐냈지. 인간의 몸은 그 잘난 현대의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인하다는 걸 배웠소. 그리고 부상의 원인이 겉보기와 다를 때 그것을 짚어내는 법도 배웠지. 그가 지안의 맞은편에 앉았다. 10수년의 경험이 축적된 날카로운 임상가의 눈빛이었다. 내 아들놈이 그날 밤 본 것에 대해 말해주더군. 당신 등에 난 자국 말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소. 지안은 위장이 꼬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몸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아야 했다. 그게 더 끔찍했다. 윤진아, 넌 나가 있어. 그녀가 명령했. 하지만 대표님, 나가 있으라니까. 둘만 남게 되자 강태수는 숙련된 동작으로 지안이 침대에 엎드리는 것을 도왔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그녀의 척추를 따라 조심스럽고도 정교하게 움직였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안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터질 듯 울리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태수의 손길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진우 말이 맞았소.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
요추 부근에 2개의 뚜렷한 주삿바늘 자국이 있어. 거의 다 아물었지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지. 지아는 꽉 감았던 눈을 떴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태수가 그녀가 다시 휠체어에 앉는 것을 도왔다. 누군가 당신의 척추관에 직접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했다는 뜻이요. 아마도 부분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 독소 계열이겠지. 당신이 이따금 다리의 감각을 느끼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는 건 신경 구조 자체가 파괴된 게 아니라 화학적 약물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강력한 증거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구원의 빛이었다. 내 다리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란 말이군요. 그 마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운동신경을 다시 살려낼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요. 태수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에게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정확히 알아내야만 해.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모든 혈액검사, MRI, 진료 기록이 모조리 필요하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아는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돈만 밝히는 최고급 병원, 의사들의 헛된 위로가 아니었다. 명백한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짜 희망이었다.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 비서에게 지시하면 몇 시간 안에 전부 가져올 수 있어요. 좋소.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 아무리 사소한 디테일이라도 좋으니 전부 다 내게 말해주시오. 지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개 속에 갇힌 그날 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헤집었다.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서유진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룹의 전담 변호사인 오민석 변호사도 있었죠. 거대한 인수합병건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 와인을 한두 잔 정도 마셨고 과음하진 않았어요. 그녀는 기억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유진이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어요. 직접 운전하겠다고. 그날 밤 당신의 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있소? 지안이 숨을 들이마셨다.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 변호사, 오민석 변호사가 제 차까지 배웅을 해줬어요. 제 차 엔진이 요새 좀 이상하다며 자기가 직접 시동을 걸고 상태를 봐주겠다고 했죠. 전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오 변호사가 차를 점검하는 동안 전 다시 식당 입구로 가서 다른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뒤론 전부 암흑뿐입니다. 진우와 태수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오민석 변호사가 그날 밤 당신 차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우리 가문을 20년이나 모신 사람입니다. 저에겐 삼촌이나 다름없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항상 가족의 가면을 쓰고 있는 법이지. 태수가 낮게 읊조렸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성이 들려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남의 집이에요. 평소 침착하던 최 비서의 다급한 비명이었다. 진우가 맹수처럼 거실로 튀어나갔고 태수가 그 뒤를 따랐다. 지안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휠체어의 방향을 틀었다.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끔찍했다. 고급 정장을 빼입었지만 덩치와 뿜어내는 살기가 심상치 않은 2명의 사내가 거실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최 비서의 팔을 억센 소나기로 쥐고 있었다. 서지한 대표님,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댁으로 모셔오라는 회장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은 아버지 서태준 회장의 최측근 사설 경호팀이었다. 평소엔 그녀를 보호하던 자들이었다. 난 경호 필요 없어. 멀쩡하니까 그만 돌아가. 외람되오나 대표님,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사내가 지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진우가 사내와 지안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다. 그쪽 분이 싫다잖아.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은 뭐냐? 동네 카센터 직원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주제가 되나? 내 집에서 내 손님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충분한 주제가 되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소파 뒤에 숨어있던 하은이가 겁에 질려 훌쩍이기 시작했다. 태수가 잽싸게 하은이를 품에 안고 보호했다. 그만해. 지안이 그룹 총수의 후계자다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가 날 찾으시면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당장 돌아가. 아닙니다, 대표님. 사내가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회장님과 직접 통화하시는 편이 낫겠군요. 그는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지안이 너무나도 잘 아는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지안아. 서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다정하게 들렸다. 그런 누추한 곳에서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아주 부적절한 부류의 인간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 괜찮아요, 아버지. 그저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라. 서 회장이 그 단어를 입에 굴렸다. 마치 불결한 오물을 씹는 듯한 뉘앙스였다. 네가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 동안 바깥에선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3년 전 네 사고에 대한 괴상한 소문 말이야. 우리 그룹의 주가와 가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헛소문들이지. 지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다닐 때 생겨나는 소문들이지. 영원히 무덤 속으로 가져가야 할 과거를 들쑤실 때 생기는 그런 것들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끔찍한 파문을 일으키며 지안의 머릿속으로 번져갔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 말은 몰라도 될, 진실은 영원히 모르는 게 낫다는 뜻이다. 내 딸아. 서 회장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까지의 따뜻한 아비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서늘한 얼음장 같은 경고였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버리고 최고의 주치의들에게 다시 재활치료를 받아. 동네 삼류 정비소나 돌팔이 노인네들 따위와 어울리지 말고. 지아는 진우를 보았고 태수를 보았고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서 있는 경호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녀가 무엇을 파헤치고 있는지, 무엇을 찾아냈는지.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 돌아가지 않아요. 지안이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만약 한 번만 더 제 뒤에 사람을 붙이신다면 당장 경찰에 가서 내 사고의 진짜 배후에 대해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낱낱이 풀어버릴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 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넌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지안아. 서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살기를 띠고 있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다. 아비인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괴물들이란 말이다.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경고하는 거다. 명심해. 통화가 뚝 끊겼다. 2명의 경호원이 더 이상 지시가 없자 우물쭈물하며 지안을 쳐다보았다. 아가씨가 하신 말씀 못 들었나? 진우가 두 사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당장 꺼져. 경호원들은 잠시 무력으로 제압할까 고민하는 듯 했지만 잃을 것이 없어 보이는 진우의 살기 어린 야수 같은 눈빛에 기가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 그들은 최 비서를 밀치듯 놓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빠져나갔. 문이 닫히자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한 자들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최 비서가 덜덜 떨며 지안의 곁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왜? 아버지는 알고 계셔. 지안이 허공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배신감과 슬픔이 마침내 눈물로 터져나왔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살이 찢기는 듯한 지독한 절망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였다. 품에서 빠져나온 하은이가 쪼르르 달려와 지안의 무릎에 매달렸다. 아이는 세상의 아기를 아직 모르는 순수한 얼굴로,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온기로 지안의 손을 꼭 잡았다. 울지 마세요. 쌩쌩 달리는 의자 아줌마. 하은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나면 꼭 예쁜 무지개가 뜬다고요. 지아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한 번도 때 묻지 않은 이 아이의 다정함이 썩어빠진 그녀의 세계와 너무나도 대조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처럼 아직 선함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은이 아빠 말이 맞네. 지안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삭였다. 네, 그러니까 아빠가 아줌마 다시 걷게 해줄 거예요. 우리 아빠는 고장 난 건 다 고치거든요. 진우가 지안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지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은, 이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지아는 타인의 진심을 온전히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시각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누군가가 망원 렌즈로 강태수의 집을 촬영하고 있었다. 감시자는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었다.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을 끔찍한 진실이 절대 알면 안 되는 자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강태수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다. 지아는 대저택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철저히 가명으로 외곽의 한적한 호텔에 숨어 지냈다. 최 비서는 지안의 모든 과거 의료 기록을 긁어모았고 강태수는 그 방대한 기록을 밤낮없이 파고들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진우는 정비소 업무와 하은이 돌보기, 그리고 지안이 숨어있는 호텔을 오가며 이 위태로운 피난처를 든든하게 지켰다. 그러던 넷째 날 새벽 6시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혀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이 전화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었다. 서지안 대표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묘하게 귀에 익었다. 저 한지수입니다. 지아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이 확 달아났다. 한지수 치료사? 당신 1년도 더 전에 내 재활치료를 하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잠적했잖아. 내 연락도 다 씹고.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박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만약 대표님 치료를 계속해서 상태가 호전되기라도 하면 제 가족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요. 지안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누가 그런 협박을 했지? 길고도 무서운 침묵. 서유진 부사장님요. 대표님의 동생분이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 지안을 강타했다. 그럴 리 없어. 유진이는 좀 엇나가긴 했어도 나를 그런 식으로. 게다가 당신을 처음 내 전담 치료사로 고용한 것도 유진이었잖아. 저도 처음엔 부사장님이 자매의 정으로 국내 최고의 치료사를 수소문해 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고 대표님 상태가 미세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대표님 다리에 미약하게나마 감각 반사가 돌아오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임을 삼켰다. 서유진 부사장이 제 개인 클리닉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진, 남편이 출근하는 사진, 친정 어머니가 시장을 보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흩뿌리더군요. 만약 대표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날엔 이 사진들이 제 가족들의 영정사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지아는 속이 메스꺼웠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왜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털어놓는 거지? 뉴스 찌라시를 봤어요. 대표님이 3년 전 사고에 대해 은밀하게 재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틀 전에 서유진 부사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저보고 언론에 나가 거짓 인터뷰를 하라고 시켰어요. 서지안 대표의 하반신 마비는 의학적으로 100% 영구적이며 단 한 번도 회복의 기미가 보인 적이 없다고 공표하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품고 있는 그 작은 희망의 쌍마저 대중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요. 지아는 휴대폰이 부서져라 손에 힘을 줬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있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치료 세션, 녹음 파일, 미세하게나마 반응하던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찍은 비공개 비디오, 그리고 서유진 부사장이 저를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까지요. 제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몰래 챙겨뒀었죠.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지금 어디야?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대표님.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증거들이 서유진 손에 들어가기 전에 당장 누군가 와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내가 갈게. 주소 찍어. 아니요. 절대 대표님이 직접 오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부사장님이 모르는 절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들키면 끝장입니다. 지안의 머릿속에 즉각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적임자가 있어. 지금 당장 보낼 테니 문 꼭 잠그고 기다려. 20분 뒤 강진우는 지안과 통화를 하며 경기도 외곽의 국도를 맹렬하게 달리고 있었다. 호텔에는 최 비서가 남아있으니까 걱정 마요. 내가 지수씨 위치 파악해서 픽업할 테니 진우씨 조심해야 해요. 수화기 너머 지안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유진이는 이미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걱정 마십시오. 진우는 지수가 말해준 허름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인적 드문 외진 곳이었고 주차장엔 낡은 트럭 두어 대뿐이었다.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수의 204호실 앞으로 다가가 약속한 대로 문을 3번 두드렸. 문이 1cm쯤 열리고 공포에 질린 여자의 눈동자가 밖을 살폈다. 강진우입니다. 서지안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지수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고 짐을 싸다만 캐리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은 한숨도 못 잔 듯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지수가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를 진우에게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비디오, 녹음본, 진료 기록 전부요. 서유진 부사장을 올가매기엔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진우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경계하며 물었다. 서유진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에요. 부사장에겐 의학적 지식도 그런 특수 독성 약물을 구할 루트도 없어요. 누군가 부사장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실행에 옮긴 내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냈습니까? 지수가 마른 침을 삼켰다. 백승호 박사, 대표님의 전담 주치의요. 진우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백 박사라니요? 지난 3년간 지안 씨를 치료해온 그 유명한 신경외과 권위자 말입니까? 며칠 전 지안 씨에게 영구마비 판정을 내렸던? 맞아요. 백 박사가 서유진 부사장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들을 찾아냈어요. 3년 전 대표님의 척추에 주입된 약물을 조제한 장본인이 바로 백 박사입니다. 그는 회복을 돕기는커녕 계속해서 마비를 유지시키는 약물을 처방하며 대표님이 영원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교묘하게 조작해온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끔찍한 바닥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가장 믿었던 주치의가 그녀를 감옥에 가둔 간수였다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진우가 지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복도를 가로막고 선 2개의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쳤다. 한 명은 덩치가 산만한 전문 킬러 같은 사내였고 그 앞에는 서태준 회장의 전담 변호사이자서 가문의 충견 오민석 변호사가 서늘한 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우 기사, 오 변호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 다행이군요. 당신을 잡으러 다니는 수고를 덜었으니 말입니다. 진우는 즉각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 여자한테는 손가락 하나 못 댄다. 참으로 훌륭한 기사도 정신이군. 오 변호사가 비아냥거렸다. 일개 정비사 주제에 영웅놀이에 심취했나 본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엔 네가 영웅 구실을 할 절벽이 없네. 이번엔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될 거니까 내 놈이었군. 진우가 이빨을 꽉 깨물었다. 3년 전 그날 밤 지안 씨의 차를 조작하고 절벽으로 밀어버린 새끼가 너였어. 오 변호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지.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하지만 그 완벽했던 마스터 플랜은 지안이를 증오하던 서유진의 얄팍한 머리통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럼 누구지? 유진이는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일 뿐이야. 자신이 왕이라 착각하는 멍청한 폰이지. 그녀는 그저 언니의 빛에 가려진 열등감 때문에 권력과 돈을 원했을 뿐이야.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지. 오 변호사는 진우의 절망적인 표정을 감상하듯 뜸을 들였다. 너 서태준 회장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일궜다고 생각하나? 피나는 노력? 천재적인 사업 수완? 오, 변호사가 혀를 쯧쯧 찼다. 누가 두에 비포마, vanguard capital.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악명 높은 글로벌 헤지펀드이자 검은 돈을 주무르는 거대 카르텔의 이름이었다. 그들이 서 회장의 든든한 전주, 진주였지. 벵가드는 서 회장의 자동차 제국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세탁해왔어. 그들은 영리하고 통제불능인 서지안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지. 대신 조종하기 쉽고 멍청한 서유진이 왕좌에 오르길 바랐던 거야. 그래서 지안 씨를 암살하려고 했군. 암살이라니 섭섭한 말씀. 죽어버리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와 귀찮아지거든.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해 그녀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였어. 언니의 비극적인 사고로 동정표를 얻으며 동생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승계한다. 완벽하지 않나? 지수가 진우의 등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 대표님은 죽지 않았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죠. 오 변호사가 지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맞아, 그게 유일한 오점이지. 하지만 그 오점을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거니까. 오 변호사의 턱짓에 덩치 큰 사내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다. 진우는 살기 위해 1초 만에 상황을 계산했다. 도망칠 곳은 오직 모텔 방의 뒷창문뿐이었다. 뛰어! 진우가 고함을 치며 방 안에 낡은 의자를 집어들어 사내를 향해 집어던졌다. 사내가 주춤하는 그 짧은 찰나 진우는 팔꿈치로 뒷창문을 깨부수고 지수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다. 뒤통수에 날아오는 사내의 주먹을 간신히 피하며 진우 역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2층 높이였지만 바닥에 구르며 간신히 충격을 흡수했다. 폐에 차오른 숨을 토해낼 새도 없었다. 빨리 타.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렌터카에 시동을 걸었다. 룸미러로 오 변호사와 덩치가 모텔 입구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다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놈들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무조건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봉투는 챙겼습니까? 진우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소리쳤다. 지수는 조수석에서 피 묻은 봉투와 USB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일어난 모든 일과 오 변호사의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냈다. 수화기 너머의 지안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백 박사가, 내 주치의가 그 더러운 짓에 가담했다고요? 유진이는 벵가드 캐피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지안 씨, 서 회장님의 과거 투자자들이 얽힌 거대 범죄 조직입니다. 서 회장님이 그들과의 검은 커넥션을 맺은 겁니다. 당장 서 회장님을 만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암살 계획에 공모한 건지 아니면 아버님마저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 위험해요, 대표님.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최 비서가 끼어들었다. 오 변호사가 이미 부사장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집은 지옥 불바다일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분노의 용광로에서 갓 꺼낸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들이 지옥을 준비했다면 기꺼이 들어가 주지. 그녀는 휠체어의 방향을 틀었다. 서지안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이번엔 허락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 것을 전부 박살내고 되찾으러 가는 거지. 하지만 진우의 차 조수석에서 지수가 꽉 끌어안고 있던 가방 밑바닥에 오 변호사가 모텔방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찰나 몰래 붙여둔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희미하게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서유진은 위치 추적기와 연동된 도청 장치를 통해 진우와 지안의 모든 통화 내용을 생중계로 듣고 있었다. 언니가 아빠를 만나러 온다고? 완벽하네. 서유진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비릿하게 웃었다. 왜냐하면 서태준 회장은 3일 전부터 서유진의 지시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VIP 병동에서 의도적인 혼수 상태 코마에 빠져 있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서유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함정의 아가리가 활짝 열려 있었고 서지아는 스스로 그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휠체어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
저녁놀이 하늘을 핏빛으로 붉게 물들일 무렵 벤틀리 가서 가문의 거대한 본가 철문을 통과했다. 지아는 42년간 숨쉬며 살아왔던 이 대저택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 웅장한 대리석 기둥, 이 모든 화려한 껍데기들이 사실은 그녀를 가둬둔 정교한 감옥이자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이제는 알았다. 진우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침묵을 지켰다. 뒷좌석의 최 비서는 무기로라도 쓸 요량인지 무거운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지수와 모든 증거 자료들은 만약을 대비해 강태수에게 맡겨두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안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수 어르신이 그 증거 자료들을 국내외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버릴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길 겁니다. 진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바짝 긴장해 있었다. 벤틀리가 현관 앞에 멈춰섰다. 평소엔 본 적 없는 낯선 경호원 2명이 입구를 막아섰다. 유진이 심어둔 새로운 충견드림이 틀림없었다. 최 비서가 경사로를 펴고 지안이 내려오자 한 경호원이 다가왔다. 부사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지안이 싸늘하게 말을 끊었다. 그건 부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지안의 심장을 죄어왔다. 아버지는 결코 집안의 통제권을 유진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절대. 지안은 휠체어를 몰아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무덤처럼 고요했다. 항상 분주히 움직이던 가사도우미들도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휠체어 바퀴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서 회장의 서재는 최고급 가죽 장정과 수많은 트로피, 미술품들로 장식된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지안이 문턱을 넘었을 때 아버지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서유진이었다. 유진은 아버지만이 앉을 수 있었던 거대한 가죽 회장,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자랑스러운 언니. 유진이 비꼬듯 환영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네. 아버지는 어딨어? 항상 그게 문제야 넌. 단도직입적이고 감정 없고 뻣뻣하지. 유진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진우가 지안의 곁에 바짝 붙어 모든 돌발 상황을 경계했다. 아빠는 3일 전에 심장에 좀 무리가 오셨어.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잖아. 지금은 VIP 사설 병동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시지. 의사 말로는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대. 지안의 폐에서 공기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네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빠가 그냥 심장약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을 뿐이지. 3년 전 언니의 그 졸음운전 사고처럼 아주 안타까운 비극이야. 유진의 목소리엔 도끼가 가득했다.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어? 날 마비시켰던 것처럼. 독살이라니 단어 선택이 상스럽네. 난 그저 자연의 섭리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야. 유진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아빠가 너무 많은 걸 캐묻기 시작했거든. 언니 사고에 대해서 은밀히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더라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진우의 사진, 하은이의 유치원, 하원 사진, 강태수 집의 동선 등 진우에 대한 상세한 미행일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암살당할 뻔했다는 걸 몰랐어. 지안이 충격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진범이 누군지 알아내려 했던 거야. 당연히 몰랐지. 그 깐깐한 양반이 자기가 끔찍하게 아끼는 완벽한 첫째 딸이 암살당하는 걸 묵인했겠어? 유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억눌렸던 열등감의 폭발이었다. 항상 서지안.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똑같이 유학을 다녀와도 아빠 눈엔 그 잘난 서지안밖에 없었지. 나는 평생 언니 뒤치다거리나 하는 비서 취급을 받았어. 그게 날 평생 휠체어에 가둬버린 이유야? 고작 질투심 때문에? 질투? 유진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넌 서태준 회장의 둘째 딸로 투명 인간처럼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이제 내 차례야. 아빠는 식물인간이고 넌 휠체어 신세지.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진우가 차갑게 나섰다. 우리에겐 네가 한 짓, 백 박사의 증언 녹음, 지수 씨의 비디오까지 전부 다 있어. 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유진은 진우를 힐끗 보곤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아, 그 대단한 증거들? 지수년 가방의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지? 내가 지금 밖에서 실컷 떠들게 놔둔 건 내 수하들이 그 돌팔이 노인네 집에 들이닥쳐 증거와 인지를 싹 다 쓸어버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 지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은이, 진우의 눈이 핏발이 선 야차처럼 변했다. 애새끼 하나 희생되는 건 안타깝지만 큰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수적 피해지. 유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진우가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돌진하려던 찰나 서재 구석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 4명이 뛰쳐나왔다. 2명이 진우를 짓눌렀고 나머지 2명은 지안과 최 비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멍청하긴, 내가 아무 대비 없이 너희를 이 방에 들였을 거라 생각했어. 유진이 진우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조롱했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내 딸 건드리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년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진우가 피를 토하듯 으르렁거렸다. 입 다물어 유진이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지안을 향해 돌아섰다. 자, 이제 깔끔하게 끝내자. 언니가 가진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나한테 양도한다는 각서에 사인해. 그리고 영원히 한국을 떠나. 죽은 듯이 숨어 살아. 내가 거절한다면 그럼 저 정비사놈 딸내미부터 시작해서 늙은 애비, 지수년까지 차례대로 언니 눈앞에서 산채로 태워 죽여줄게. 언니 차가 탔던 것처럼. 지안은 유진의 눈을 보았다. 한때 자신이 챙겨주려 애썼던 어린 여동생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벵가드 캐피탈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완전한 괴물이 되어버린 껍데기뿐이었다. 유진은 각서와 만년필을 지안의 무릎 위로 던졌다. 사인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지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이걸 사인하면 유진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진우의 딸 하은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진우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사인하지 마요. 제발. 이라고 소리쳤다. 지안이 펜촉을 종이에 대려는 찰나였다. 펑! 대저택 전체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유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격렬한 몸싸움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사내들의 둔탁한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그리고 수년 전서 회장이 설치해 두었던 저택 전체의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 거대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이다.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몇 초 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흐릿한 비상등이 켜졌을 때 서재의 광경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유진의 수하 2명은 바닥에 기절해 있었고 특수부대 출신 진우가 자신을 압박하던 놈의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였다. 유진은 패닉에 빠져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서재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가에는 경찰 특공대 수십 명과 함께 땀에 흠뻑 젖은 최 비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패닝룸, 비상, 대피소의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다. 비서가 어떻게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넌 평생 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했지. 15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 통로와 패닝룸 비밀번호를 속속들이 외우고 있는 최 비서를 그 방에 방치해둔 게 내 가장 큰 패착이야. 최 비서는 유진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떠벌리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서재 구석에 비상 패닝룸 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과 강태수에게 직통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곧이어 휠체어를 탄 지안의 시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강태수가 하은이를 번쩍 안고 경찰들 사이를 헤치며 나타난 것이다. 하은이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하은아. 진우가 딸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가 꽉 끌어안았다. 아빠. 하은이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강태수가 지안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최 비서의 연락을 받고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증거품을 챙겨 경찰서로 바로 대피했소. 놈들은 빈집만 털었을 거요. 경찰이 다가가 서유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 서유진 씨, 살인교사, 납치미수, 공갈협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벵가드랑 손잡은 사람이야. 너희 따위가 날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 미친 듯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안을 돌아보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끝난 줄 알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진이 끌려가고 폭풍이 가라앉아 지안은 하은이를 안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갔다. 안도감과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강태수가 조용히 지안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서 대표, 최 비서가 가져온 당신의 전체 진료 기록과 백승호 박사의 이메일을 밤새 교차 분석했소. 그 미친놈이 당신 척추에 주입한 독성 화합물의 정확한 배합비를 알아냈지.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경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으로 신경신호를 차단하는 고농축 차단제일 뿐이었소. 지속적으로 투여해야만 마비가 유지되는 약물이지. 태수가 무릎을 굽혀 지안과 눈을 맞췄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강력한 해독 치료와 재활을 병행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의 운동신경은 다시 돌아올 거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요? 지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물론 피를 토하는 끔찍한 고통과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 감당할 자신 있소? 3년 전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던 그녀가 마침내 진짜 구원의 동아줄을 움켜쥔 순간이었다. 지안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진우가 하은이를 아는 채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우가 부드럽게 웃었다. 지안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었다. 내가 당신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었지. 네,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면 그때 한 번 더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은이가 진우의 품에서 고개를 내밀며 지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줌마, 우리 아빠가 고장난 건 다 고친댔죠? 지안은 하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하은아,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정비사야. 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안도감에 취해 있는 사이 텅 빈 저택의 뒷문을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오민석 변호사였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영국 런던의 번호로 다급히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다. 플랜 B 가동, 벵가드의 개입이 필요하다. 서태준의 비밀 장부를 확보해야 함.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48시간 후 삼엄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지안은 휠체어를 타고 강남의 한 프라이빗 VIP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진우와 최 비서가 그녀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켰다. 며칠간의 취조와 증거 수집으로 유진과 백 박사는 완벽하게 구속되었지만 진짜 거물인 벵가드 캐피탈과 오민석 변호사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리고 지금 서태준 회장의 병실 앞이었다. 서유진이 주입했던 과다한 수면 유도제 해독이 끝나고 아버지가 막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안은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았다. 언제나 거대한 산 같았던 호랑이 서태준 회장은 온갖 모니터와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초라하고 늙은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지안을 발견한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안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쇠소리 같았다. 살아 있었구나. 지안은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듯 아팠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배신감, 그리고 핏줄로서의 연민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정비사 한 분과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의 도움 덕분에요. 서 회장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다 안다. 유진이 그 미친년이 저지른 짓도 경찰이 와서 내게 다 말해주었어. 내 핏줄이 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유진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잖아요. 지안이 차갑게 끊었다. 벵가드 캐피탈. 아버지가 30년 전에 손을 잡았던 그 악마들. 그들이 유진이를 조종해서 날 죽이려 했다면서요. 서 회장의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간호사가 뛰어 들어오려 했지만 서 회장이 힘없는 손짓으로 물렸다. 내가 다 설명하마. 시간이 없다. 서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진우와 지안을 번갈아 보았다. 35년 전 난 빚더미에 앉은 영세한 수입 자동차 딜러에 불과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 때 영국계 투자
자본이라는 뱅가드가 접근해 왔지. 무제한의 자본을 대줄 테니 아시아 시장에 자금 세탁 창구가 되어달라고. 지아는 아버지가 직접 내뱉는 추악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처음엔 금방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늪이었어. 한번 발을 들이자 내 목줄을 쥐고 흔들었지. 네가 태어나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기면서 난 그들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똑똑하게 크는 게 두려우셨군요. 제가 후계자가 되어 장부의 더러운 돈을 발견할까봐. 아니다, 지아나. 서 회장이 오열했다. 난 널 지키고 싶었다. 네가 내 제국을 물려받아 그들을 몰아내 주길 바랐어. 하지만 뱅가드는 네가 통제되지 않을 거란 걸 간파했지. 그래서 내 눈을 피해 어리석고 질투심 많은 유진이를 매수해 꼭두각시로 만든 거다. 3년 전 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내가 평생 지은 죄의 대가를 네가 치른다 생각하고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울었다.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 침묵을 강요하셨습니까? 왜 진실을 덮으려 하셨냐고요. 서 회장이 뼈만 남은 손으로 지안의 손을 덜덜 떨며 움켜쥐었다. 내 어미 때문이었다. 지안의 숨이 멎었다. 12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인가? 네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서 회장의 눈에서 핏물이 맺혔다. 네 어미가 내 비밀 장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하려 했지. 뱅가드 놈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네 어미의 심장약을 바꿔치기해서 독살했다. 그리고 나를 협박했지. 입을 열면 너희 두 자매마저 똑같이 죽이겠다고. 난 평생 그 공포에 질려 벌레처럼 복종하며 살아온 거다. 지안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다정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더러운 돈 때문에 독살당했다니. 진우가 무너지려는 지안을 꽉 끌어안았다. 지안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미친 듯이 오열했다. 35년간 쌓여온 거대한 죄악의 탑이 그녀의 온 영혼을 지식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지안아. 내가 죽일 놈이다. 서 회장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이제 눈물 대신 시퍼런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뱅가드와 거래했던 35년간의 모든 차명 계좌, 비밀 장부, 해외 자금 세탁 내역, 그거 어딨습니까? 서 회장이 흠칫 놀랐다. 지안아, 안 된다. 그걸 세상에 까발리면 뱅가드 놈들이 널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안이 병실이 떠나가라 포효했다. 어머니를 죽이고 내 두 다리를 자르고 날 평생 기만해온 그 악마 새끼들을 내가 다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뱅가드든 뭐든 남김없이 다 박살 내버릴 겁니다. 서 회장은 딸의 눈동자에서 결코 꺾을 수 없는 광활한 분노와 결의를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가지지 못한 용기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본가 서재. 책상 밑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어머니의 기일이다. 그 안에 뱅가드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USB에 담겨 있어. 지아는 최 비서와 진우를 보았다. 당장 아버님 댁으로 가자. 서 회장이 마지막으로 지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안아, 내가 평생 일군 제국이 산산조각 날 거다. 우리 가문은 파멸할 거야. 그 썩어빠진 제국, 제가 제 손으로 박살내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평생 저지른 죄악에 대한 유일한 속죄입니다. 지안 일행이 병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수였다. 진우야, 진우야. 강태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울부짖고 있었다. 놈들이, 오민석 그 악마 새끼가 외국인 용병들을 데리고 집에 쳐들어왔다. 하은이를 납치해갔어. 진우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지독한 이명만이 귓가를 때렸다. 진우씨? 지안이 진우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다급히 불렀다. 진우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컴컴한 폐공장 같은 곳에서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8살 하은이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진우 기사. 하은이는 아주 무사해. 오민석 변호사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서지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서재의 비밀 금고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서지안을 데리고
그 USB를 찾아서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 제3부두의 폐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내 딸내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거다.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아는 사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오 변호사가 벵가드의 용병들을 동원해 가장 치명적인 인지를 잡은 것이다. 진우 씨. 지안이 휠체어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진우의 눈빛이 무섭게 식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대표님. 그 금고의 문서들 저한테 주셔야겠습니다. 전 제 딸을 살려야 합니다. 알아요. 문서 전부 다 줄게요. 지안이 진우의 손을 단단히 쥐었다. 하지만 진우 씨 혼자 가게 두진 않을 겁니다. 놈들은 애초에 진우 씨와 하은이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요. 문서를 넘겨주는 순간 입막음을 위해 둘 다 죽일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내 딸이 잡혀 있는데. 진우가 폭발하듯 소리쳤다. 지아는 냉철하게 빛나는 눈으로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윤진아, 언론사 네트워크 총동원해. 지금부터 서지안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폭탄을 터뜨린다. 자정이 가까워진 인천 제3부두 폐창고.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왔다. 진우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홀로 텅 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창고 깊숙한 곳, 희미한 작업 등 불빛 아래 하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하은아, 진우가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레이저 포인터 3개가 진우의 가슴팍과 이마를 겨냥했다. 벵가드에서 고용한 다국적 용병들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오민석 변호사가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멈춰, 강진우, 서류부터 넘겨라. 내 딸부터 풀어줘. 이 안에 내 놈들이 원하는 비밀 장부와 벵가드 자금 세탁 내역이 모조리 들어있어. 진우가 가방을 들어 보였다. 오 변호사가 턱짓을 하자 용병 하나가 다가와 진우의 가방을 낚아채 오 변호사에게 건넸다. 오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USB를 확인하더니 노트북에 꽂아 내용을 빠르게 살폈다. 35년치의 거대한 비리장부, 서태준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완벽해. 오 변호사가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증거만 소각하면 벵가드의 제국은 영원히 안전해지는 거지. 그가 노트북을 닫고 진우를 향해 잔혹하게 웃었다. 딸을 무척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군. 죽어서 저승가는 길 외롭지 않게 딸아이와 나란히 묻어주마. 쏴. 용병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끼이익 쾅. 창고의 철제 셔터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찢어지듯 열리며 눈이 멀 것 같은 강력한 탐조등, 불빛 수십 개가 창고 안을 대나처럼 밝혔다. 무기 버려, 전원 엎드려. 수십 명의 무장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섬광탄을 던지며 쏟아져 들어왔다. 창고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용병들을 제압했다. 오 변호사가 당황하여 권총을 빼들려 했지만 진우가 짐승처럼 튀어나가 오 변호사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의 안면에 무자비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컥! 오 변호사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우는 미친 듯이 달려가 하은이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아빠! 아빠! 하은이가 진우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무서웠어. 아빠,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이제 다 괜찮아. 진우도 아이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경찰들이 오 변호사와 용병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황이 종료되어 갈 무렵 창고 입구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휠체어가 서지안이었다. 최 비서와 강태수의 부축을 받으며 지안은 한 걸음 한 걸음 떨리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오고 있었다.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며칠 전부터 강태수의 집중적인 해독 치료와 살인적인 고통의 재활을 거친 결과였다. 신경을 억누르던 독소가 해독되자 강인한 정신력으로 벼려진 그녀의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 변호사는 바닥에 짓눌린 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생 휠체어에서 썩어야 할 서지안이 두 발로 걷고 있다니. 서지안,
내년이 어떻게?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오 변호사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절대적인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네가 가져간 그 USB는 원본 복사본이야. 지안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진짜 원본은 내 놈들이 이 창고에서 하은이를 인질로 잡고 헛짓거리하는 동안 이미 CNN, BBC 그리고 대한민국 3대 방송사와 검찰청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됐어. 오 변호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내일 아침이면 벵가드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는 공중분해될 거고 내 놈과 벵가드 놈들이 저지른 모든 살인과 돈 세탁의 증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될 거야. 넌 끝났어, 오민석. 오 변호사는 절망에 빠져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고 경찰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진우가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지아는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입가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은아, 아줌마 다리 고쳐졌어. 하은이 아빠가 고쳐준댔지? 하은이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지안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네, 쌩쌩 달리는 의자 아줌마 다리 나았다. 지안은 하은이를 꼭 안은 채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나한테 내 목숨을 빚졌으니 평생 갚으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방금 하은이를 구해줬으니 이걸로 빚은 퉁친 걸로 하죠. 진우가 지안을 마주보며 따뜻하게, 너무나도 깊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졌습니다, 서 대표님. 그로부터 6개월 후 세상은 서지안이 터뜨린 거대한 폭탄의 여파로 완전히 뒤집혔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서태준 회장의 자동차 제국, 벵가드 캐피탈의 검은 카르텔은 뿌리째 뽑혀 해체되었다. 오민석 변호사와 백승호 박사는 무기징역을, 서유진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태준 회장 역시 과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서지안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해체된 그룹의 합법적인 수익을 모아 기업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고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는 서지안 재단을 설립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짓밟힌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지독한 재활 끝에 완벽하게 기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주말 오후, 강태수의 집 마당에서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최 비서는 정비소의 박 소장과 수다를 떨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지수치료사는 강태수와 함께 약초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피보다 진한 전우들이자 새로운 진짜 가족이었다. 진우는 마당 한편의 오래된 참나무 아래 서서 하은이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지안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6개월 전 휠체어에 앉아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깔보던 그 차가운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아이처럼 티 없이 맑게 웃으며 두 다리로 땅을 힘차게 딛고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명의 인간이었다. 지안이 숨을 헐떡이며 진우에게 다가왔다. 뭘 그렇게 빤히 봐요? 땀 흘리는 거 처음 봐요? 아니요. 진우가 지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냥 기저귀 걸어다니는 걸 보는 기분이라서요. 지안이 진우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기적 같은 건 없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건 전부 당신이 만들어낸 거야. 그녀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하던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었어. 내 몸의 자유, 그리고 진실. 당신이 날 불지옥에서 꺼내준 그날부터 내 삶은 온전히 당신 덕분이야. 진우는 조심스럽게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세상을 돌려줬어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분노만 하며 숨어 살던 비겁한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줬죠. 당신이 나를 구한 겁니다, 지안 씨. 하은이가 저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며 양손을 입가에 모으고 소리쳤다. 우와, 아빠랑 아줌마랑 뽀뽀한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지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진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안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거짓말, 지옥 같았던 과거를 모두 씻어내는
한없이 따뜻하고 깊은 키스였다. 나 잡기 시합할 사람. 하은이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쳤다. 지안이 입술을 떼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진우를 보았다. 정비사님, 나 달리기 연습 좀 더 해야겠는데 같이 뛸래요? 언제든 어디까지든 모시겠습니다. 서지아는 잔디밭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처음엔 조금 서툴렀지만 이내 그녀의 두 다리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허공을 갈랐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뒤에서 진우와 하은이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가난했던 여자. 모든 것을 잃었으나 가장 완벽한 세상을 얻어낸 여자.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갇혀있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던 거짓된 제국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진짜 자유를 향해, 진짜 가족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그 찬란한 가을빛 속에서 서지안의 새로운 삶이 완벽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